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정감경 예비역 공군 소령의 6.25 체험수기 제13번째 낭독입니다. 낮 시간이 조금 긴 3월 말이었어. 하양에서 출발해 걸어가도 대구까지는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장교복을 벗어던진 나는 허탈한 심정이었다. 대구에 다다르니 내 신세가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외톨이였다. 단직은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울분과 사정을 호소할 곳도 없었다.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다. 우연히 조그만 책방을 눈앞에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을 발견하더라도 동전 한 푼 없는 처지에 전과 같이 책을 살 수는 없었다. 전쟁이 터지기 전 나는 고등학생으로 친척 아저씨를 도와 종로 일가에 있던 출판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 책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책방으로 무심코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다 책 속에서 계몽사 발행인 김원대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계몽사 사장 김원대 씨는 전쟁 발발 직전까지 서울의 정문관 출판사 종로 1가 42번지의 사무실 한편에 계몽사의 서울 지점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이었다. 육측의 큰 키에 항상 웃는 얼굴로 자상한 영국 신사 같은 경상도 사람으로 내가 삼촌을 도와 일을 할 때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던 분이었다. 그분과 헤어진 지 채 1년도 안 되었다. 책방 주인에게 물어 김원대 씨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즉시 나는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다행히 사장님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다. 나는 내 이름을 말하고 전화로 짧게 인사드렸다. 10분도 안 되어 그분이 그 서점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새까맣게 햇볕에 탄 얼굴에 거지꼴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반겨 맞아주시며 어찌된 일이냐고 대뜸 물었다. 여전히 일본말 억양의 경상도 사투리를 그대로 쓰셨다. 그리고는 내 손목을 이끌고 가자 하시더니 타고 오신 자전거 뒷자리에 나를 태우셨다. 대구의 어느 골목길을 달리면서 주위를 보았으나 이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나로서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도착한 사장님 댁에서 아주머니가 처음 보는 나에게 밥상을 차려 오셨다. 나는 체면 불구하고 퍼먹기 시작했다. 몇 끼를 굶었기 때문에 급히 허기를 채우고 나서야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으로 보시겠다. 사장님께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더니 나의 삼촌과 통화하라며 수화기를 넘겨주셨다. 전화를 받자 이윤성 아저씨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난리통에 수없이 나를 찾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상도 못한 일이었다. 아는 두 분을 만나고 나니 마치 오랜만에 고향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두 딸을 둔 이윤성 씨는 가족과 함께 대구까지 피난와서 생활하면서 출판업을 계속하고 계셨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바로 전날 구벅절하고 아저씨와 헤어졌는데 9개월 만에 대구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동안 전쟁 중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이처럼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고마움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대구는 나에게 인연이 깊은 곳이다. 대구 근교 영천국민학교, 하양국민학교에 있던 방위군 군사훈련소에서 교관으로 복무했을 뿐만 아니라 방위군이 해산된 후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한 곳도 바로 대구였다. 6개월간 항공기 통신전자 교육은 대구의 칠성국민학교에서 받았다. 나는 정확히 말하자면 방일이 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윤성씨, 외가로는 오촌, 생모의 사촌이죠. 이윤성씨의 천진동 집에서 6.25를 만났던 것이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갔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계몽사 사장 김원대씨를 만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정문관 사장 이윤성 아저씨를 만났다. 그리고 이들 두 분과는 막역한 친구였던 공군본부 정문관 김기환 대령을 만나 공군과 비행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마운 세 분을 만나게 해준 도시가 대구라는 것이 내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구는 이 인연만이 아니었다. 참으로 나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하군자 역시 대구 사람이었다. 나를 비행기와 연을 맺게 한 이들 세 분은 문인으로 외정 때부터 소꿉친구였고 일본에 있을 때는 출판사에 종사하던 막연한 친구 사이였다. 피란 중에도 출판업을 계속 하였었던 이윤성 씨는 대구 양키시장 담을 낀 일본식 가옥 2층 다다미 방에서 옹색하게 살고 계셨다. 조카인 나를 만나 처음에는 그토록 반가웠지만 식구 하나가 불었으니 더욱 옹색한 생활이 된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필요한 생활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어느 막걸리 집에서 아저씨 소개로 세 분과 만나 인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김기환 대령을 처음 만났다. 그날 저녁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일선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방위군 중위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대구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불안한 심정으로 나날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민가에 들어박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에는 민간인의 젊은 남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시절이었다. 내 또래의 남자가 거주지 기류계를 신고하면 무조건 육군 졸병으로 징집되게 되어 있었다. 차라리 1계급 강등하여 육군 소위로 편입되었다면 지금쯤 일선에서 용감히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던 그러한 때 나는 공군 전문감 김기환 대령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공군 전문감 김기환 대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그는 1958년 2월 16일 부산의 수영비행장에서 서울로 향하던 KNA 창랑호 DC-3에 타고 있다가 김일성 공산도당의 납치범에 의하여 성객 33명과 함께 납치를 당했던 일로도 유명한 분이었다. 민간 항공기 KNA 창랑호는 부산에서 여의도 비행장으로 가던 중에 평택상공 6-7,000m에서 기술을 돌려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 순환비행장에 착륙한 이 여객기에는 기장인 홉슨 등 미국인 2명과 독일인 부부 등 외국인 4명이 타고 있었고 국회의원 유봉순 씨와 김기환 대령 그리고 언론인 김빈섭 씨도 타고 있었다. 남한에서는 연일 국민들이 성격과 비행기의 귀환을 요구하는 골기대회를 열었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납치를 비난하며 항의했으나 이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 20일 후에야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성격과 성문 26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인원 7명과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했다. 김기환 대령은 돌아온 26명 속에 들어있었다. 정말 여기서 참 우리 정관명 선생님의 약간 자세한 설명을 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KNA 창랑호 납치 사건 때부터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납치된 항공기의 성격과 성문을 갖다가 억류하는 그러한 만행을 계속 저지르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무지게 우리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1969년에 있었던 속초에서 강릉에서 서울로 오다 북한으로 납치된 그 항공기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30년이 되었나? 50년이 되었군요. 일어난 지는 1969년인가? 그러니까 일어난 지는 근데 송환된 지가 지금 상당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당시 MBC 강릉 방송입니까? 강릉에서 어떤 텔레비 프로듀서 그분이 또 돌아오지 못해가 그 아드님이 요즘도 활발하게 송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참 비참한 운명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독립국에서 그 나라를 특히 한반도의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물론 남북 대치 현상에서 서로 간에 국가 간에 국가가 아니죠. 많은 서로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그러한 사연이 있기에 그랬겠지만은 왜 우리 측에서 계속 이렇게 비행기를 납치당하고, 그리고 성무원과 성적 중에서 다 못 돌아오는데도, 그것도 상당수입니다. 여태도 벌써 7명이 못 돌아오고 기체도 못 돌아왔잖아요. 그거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납치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카알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글쎄 대한항공기를 폭파했는데도, 김정일이가 폭파했고 지령했다는 거 밝혀졌는데도 그 납치범한테 올라가 가지고 그 반역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경로 잔치하듯이 말이죠. 그 사람 참 알고 보니 좋더라는 식으로 말하고 말이지. 언론인들도 대동해가 올라가 가지고 말이지, 충성을 맹세한 거 다름없이 말이지,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말이죠. 이야기가 많이 번나갔습니다. 자관 KNA 창랑호 이 납치 사건 때부터 이런 어긋난 겁니다. 그렇게 그때 확실히 그야말로 박정희 장군처럼 대포를 갈겼어라도 안 돌려주면 대포를 갈기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여태부터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 북한 공산도당한테는 그냥 몽둥이 밖에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그 운명의 술자리에서 그간의 나의 사정을 듣고 난 김기환 대령은 1개월 전에 공군 사관생도 모집이 있었다고 하면서 한 달만 일찍 나를 만났으면 하고 아쉬워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미 때가 지났으니 할 수 없고 공군 제1기 기술하사관 모집에 응시하라고 권했다. 나도 때마침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나는 공군에 입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영어 공부에 열중했다. 대구 칠성국민학교에서 선발 시험을 치르고 공군 전자통신하사관 학교에 입학하여 항공기 비밀 장비에 관한 6개월 과정을 인수했다. 졸업 후 공군 최정관기지 강릉 비행장에 배속되어 다시 공군으로서 군생활이 계속되었다. 37도선 남방 평택까지 밀고 왔던 중공군이 미 공군 폭격에 견딜 수가 없어 처음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메가드 장군의 몰살작전에 빠진 중공군은 유엔군 폭격에 앞서 이미 말한 바 있듯이 40만 명이나 죽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이들을 계속 추격한 끝에 1951년 3월 8일 다시 서울을 완전히 수복했다. 2차례나 서울을 빼앗기고 뺐고 38선을 4차례나 오가는 3년간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겪었고 국토는 80%가 파괴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기간 중에 남북 1000만 명의 이상 가족도 발생한 것이 아닌가. 중공군과 인민군은 다시 38선 이북으로 밀려나 싸움의 양상이 국지전으로 전화되면서 더욱 치열한 전투가 주야로 계속되었다. 야간에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백병전으로 치달았다. 공군이시지만 아주 우리 전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이야기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양편은 서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특히 4개월간의 철의 삼각지, 철원, 김화, 평양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 어느 전투보다 치열했다. 유리한 고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밤에는 인민군, 낮에는 국군이 공격을 했고 또 서로 후퇴하지 않으려고 백병전을 벌였다. 밤에 백병전이 벌어지면 서로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없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인민군들은 머리를 박박 깎았고 국군은 머리를 기르고 있었기에 깜깜한 밤에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머리를 만져보고 적이라고 판단이 있으면 칼로 찔렀다. 산들은 계속되는 공중폭격으로 나무 없는 붉은 능선으로 변하고 말았고 서로가 쏘아대는 포탄으로 벌거숭이가 된 산은 제 모습을 잃고 구름지대로 변했다. 백마고지에서 24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전투를 치렀다. 이 고지는 원래 이름 없는 작은 고지에 불과했으나 그 주위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철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있어 우리로서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너무도 많은 폭탄이 퍼부어져 고지가 벗겨질 대로 벗겨져서 하얀 말처럼 보인다고 해서 백마고지라고 불리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백마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또 이야기가 있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백병전으로 쌍방의 죽어간 시체가 산골짜기를 메우고 계곡에 흐르는 물은 피피치로 변했다. 시체가 너무 많아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했다. 내가 방위군 중위에서 육군 소위로 옮겼더라면 틀림없이 이런 전투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다.
그 백마고지는 기어코 우리가 차지한 후에 휴전이 되었다. 이 고지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철원 기마 평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이 일대의 주도권을 참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우리가 참깨방송에서 또 한 2년 전에 그 백마고지의 전투에서 직접 전투를 지하고 살아남으신 김웅기 중대장, 당시 중대장의 그 저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분 김웅기 중대장님께서는 그 당시 한 2년 전에 아주 굉장히 병환이 위중하셔가지고 타계하시기 전인데 몸소 그 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기회 닿는 대로 김웅기 중대장님의 그 백마고지 전투 수기, 그거는 백마고지 전투 전후에서 발간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되는 대로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저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6.25 참전 용사의 그 전투 경험담, 체험담, 그리고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체험담을 자서전을 통해서 소개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일단 여기서 낭독을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